66만 평방마일이 넘는 광활한 영토가 72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순간 이전까지 알래스카는 한 세기가 넘도록 차르의 땅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러시아령 아메리카의 정교의 성당과 교역소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알래스카 매매는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의 모든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부 해안에서부터 알류시안 열도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구획과 오래된 공동묘지, 한때 버려졌던 정착지에는 여전히 러시아 시대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차르 제국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트카만 오래된 목조거리 사이로 성 미카엘 성당의 녹색 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구 주변의 몇몇 건물들은 시트카가 러시아령 아메리카의 행정 중심지 뉴 아르한겔스크라 불리던 19세기의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러시아인들은 바로 이 해안을 따라 요새와 창고, 주거지와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에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시트카에서 출발한 비버 모피엔열은 태평양 연안을 누비며 식민지의 생존을 좌우할 이익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경제활동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버 모피는 고갈되고 운영 비용은 치솟았으며 크림 전쟁 이후 이 외딴 영토를 방어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알래스카를 전략적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미국과의 협상 끝에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매각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0월 18일 캐슬힐에서 인수인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러시아군과 미군이 도열했습니다. 러시아의 깃발이 내려지고 미국의 깃발이 개양되며 영토 전체의 주권이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트카는 식민지의 수도라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캐슬힐에는 이제 숲과 바다 사이에 놓인 낡은 건물의 초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거인들의 왕국이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자 데날리. 데날리는 알래스카 중심부의 심장에서 솟아올라 해발 2310피트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주변의 알래스카 산맥은 거의 400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그 경사면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은 거세며 날씨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등산로는 매년 단 몇 달의 짧은 기간 동안만 개방됩니다. 산 아래 토클렛 계곡과 세비지 계곡에서는 엘크 무리가 툰드라를 가로지릅니다. 벨산양은 바위 경사면에 매달려 있고 회색곰은 강둑을 따라 먹이를 찾습니다. 남쪽 경사면에서는 거대한 빙하들이 흘러내려 길이가 25마일이 넘는 거대한 카일트나 빙하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제국의 깃발은 오르내리고 수도의 이름은 바뀌며 거래의 기록은 역사 속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데날리의 봉우리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인간의 시대가 한낱 스쳐 지나가는 계절에 불과함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자연 그 자체임을 증언하면서 말입니다. 코유콘 에서스콘 족에게 데날리는 위대한 자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탐험가들이 그 정상을 목격하기 수세기 전부터 불려온 이름입니다. 데날리의 봉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짧은 순간, 날씨가 허락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구름이 장막처럼 이 지역을 뒤덮어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조차 그 거대한 산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카트마이, 불곰의 왕국. 카트마이의 여름은 더디게 와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나크네 코수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연어떼가 상류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태평양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강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시각, 불곰들이 수개월간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굴 밖으로 나옵니다. 야윈 몸, 헝클어진 털, 굼뜬 움직임.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브룩스 폭포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생존의 순환, 그 중심지가 됩니다. 6월 중순부터 첫 연어떼가 모습을 드러내고 7월 말이 되면 100만 마리 이상이 강과 호수, 개울을 거슬러 올라와 산란한 뒤 곧 생을 마감합니다. 미풍요로운 물고기는 새와 여우, 늑대, 그리고 특히 불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축제가 됩니다. 브룩스 폭포에서는 수십 마리의 곰들이 물가를 따라 모여듭니다. 각자는 자연의 서열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다 자란 성체들은 상류를 차지하고 어미와 새끼들은 하류에 머뭅니다. 같은 먹이를 공유하지만 사냥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물살 한가운데 서서 기다리거나 폭포 아래에서 대기하거나 혹은 도하에 실패해 뒤처진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연어철이 한창일 때 곰들은 거의 쉬지 않고 먹습니다. 다가올 긴 겨울을 위해 지방을 빠르게 축적하며 몸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떼가 줄어들면 곰들은 각자 강을 떠나 화산 언덕으로 향하며 은신처를 찾습니다. 눈으로 덮인 깊은 동굴 속에서 그들은 수개월간 이어지는 동면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깊은 굴 속에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봄이와 얼음이 녹으면 어미곰은 새끼들을 이끌고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세계, 빙하가 바다와 만나는 곳, 키나이 피오르와 엑시트 빙하. 키나이 피오르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극적인 빙하지대 중 하나로 산과 얼음, 바다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수십 개의 빙하가 피오르로 쏟아져 내리며 태평양을 향해 길을 내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빚어냅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의 깊고 푸른빛, 얼음덩이가 피오르로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내는 메아리 치는 균열음, 그리고 1년 내내 눈 덮인 봉우리들은 알래스카 남부 해안의 전형적인 풍경을 완성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다른 척도로 흐릅니다. 얼음이 산을 깎고 강이 생명을 실어 나르며 모든 탄생은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합니다. 거대한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동시에 영원히 남습니다.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남긴 고대의 얼음 덩어리, 하딩 빙원이 공원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빙원은 면적이 150제곱마일 이상이며 두께는 수백에서 수천 피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드는 40개가 넘는 빙하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아얄리 콜게이트와 노스웨스턴 같은 피오르를 빚어내고 그곳에서는 매년 얼음이 녹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엑시트 빙하는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빙하입니다. 빙하의 끝자락으로 향하는 길에는 1951년, 1978년, 그리고 2005년의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각 표지판은 당시 빙하의 끝이 있었던 위치를 알려줍니다. 표지판들은 계곡 깊숙이 물러서며 지난 수십 년간의 후퇴 속도를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빙하의 표면은 청회색 빛을 띠고 깊은 균열 사이로 녹은 물이 흘러 작은 개울을 이루고 마침내 리저렉션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해안의 케나이 피오르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여름이면 물개와 해달, 혹등고래와 흰머리 수리가 피오르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얼음이 굉음을 내며 물속으로 물너져 내릴 때 그 메아리는 절벽 사이를 오가며 파도 소리, 새들의 지저김과 뒤섞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딩 빙원에서 시작된 빙하들은 산맥 전체를
청백색의 빛으로 물들이며 산비탈을 따라 구부러져 바다를 향해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 종착지는 프린스 윌리엄 해협입니다.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거의 6,000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만으로 얼음으로 뒤덮인 추가치 산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빙하들이 이곳 바다로 쏟아져 내립니다. 바위섬과 피오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자연수로의 복잡한 망을 형성합니다. 콜롬비아 빙하는 이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빙하는 수십 마일을 물러났고 매일 새로운 빙산들이 떨어져 나와 만을 떠다닙니다. 그 크기는 작은 얼음 조각부터 건물만한 거대한 덩어리까지 다양합니다. 충격의 메아리가 절벽을 따라 울려 퍼지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고요한 물 위, 평평한 유빙 위에서는 물개무리가 휴식을 취하고 작은 섬의 해안가 근처에서는 해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 흰머리 수리는 강어기 근처의 물고기를 찾아 절벽을 따라 활공합니다. 빛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안개 낀 아침, 청록색 햇살이 비치는 정오, 그리고 늦은 오후, 떠다니는 얼음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립니다. 바람이 잦아들면만은 유리처럼 평평해져 산과 숲, 그리고 얼음을 뚜렷한 대칭으로 비춰냅니다. 알래스카 하늘의 생존자, 흰머리 수리. 알래스카의 차가운 만을 따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7피트가 넘는 날개 길이는 날갯짓 한 번 없이 축축한 소나무 숲 위를 몇 시간이고 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얼음의 움직임으로 측정되고 생명은 그 영원한 변화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회색빛 해안의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갈색 깃털과 대비되는 새하얀 머리와 꼬리가 선명한 존재가 있다. 20세기 DDT라는 살충제의 사용은 이들의 알껍데기를 치명적으로 얇게 만들었고 개체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그 비극 속에서 알래스카는 이들이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마지막 보루였다. DDT 사용이 금지되고 대대적인 보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이들의 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수만 마리의 개체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더 많이 이곳의 만과 바위섬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흰머리 수리는 쌍을 이루어 살아간다. 각 쌍은 갯벌과 강어기, 절벽 위의 천연 전망대를 포함하는 광활한 해안 영토를 지킨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같은 둥지로 돌아와 매년 나뭇가지를 더하며 마침내 둥지는 수백 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거대한 구조물로 변모한다. 연어철이 되면 수리들은 강어기와 얕은 물가를 주시한다. 물수제비를 뜨듯 수면을 스치는 찰나의 순간 맹렬한 속도로 급강하하여 발톱으로 사냥감을 낚아챈 뒤 솟구쳐 오른다. 만약 물고기가 너무 커서 들어올릴 수 없다면 그들은 발로 사냥감을 붙잡은 채 날개를 저어 수면 위를 나아가며 비행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낸다. 사냥의 효율성이 언제나 높은 것은 아니지만 계절에 따라 풍부해지는 어족 자원은 여름 내내 이 한 쌍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알래스카 남부 해안을 떠나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 페어웨더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글레이셔 베이가 나타난다. 유네스코가 그 독보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한 곳이다. 불과 200년 전, 이 만 전체는 두께가 거의 1마일에 달하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늘날 그 얼음은 거의 60마일이나 뒤로 물러나 섬과 만, 그리고 서서히 녹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땅의 체계를 남겼다. 남아있는 16개의 빙하 중 마조리와 존스 홉킨스 빙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빙하다.
이곳에서는 빙하 붕괴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거대한 얼음 조각이 빙벽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소리는 천둥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수면은 파문을 일으키며 갓 떨어진 얼음은 더 고요함만으로 서서히 흘러들어간다. 얼음이 녹아 새로 드러난 땅 위에는 이끼와 지유류가 바위 표면을 뒤덮는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관목과 어린 가뭄비나무가 자라나 오래된 암석들 사이에 젊은 숲을 창조한다. 맑은 아침이면 페어웨더 봉우리의 모습이 잔잔한 수면에 거울처럼 비친다. 갓 떨어진 빙산에서 나온 차가운 공기가 바다 안개와 뒤섞여 산과만 사이에 아슬한 장막을 들이운다. 글레이셔 베이 남쪽으로 알래스카의 해안선은 캐나다 국경까지 600마일 이상 뻗어 있는 수백 개의 좁은 해협과 수로로 갈라진다. 이 경로는 온대 우림과 눈 덮인 산, 그리고 대양이 자연적인 회랑 속에서 만나는 내부 항로라 불린다. 항로를 따라 선박들은 눈 덮인 절벽과 습기를 머금은 숲의 경사면 사이를 고요히 나아간다. 이곳에서 시간은 다른 척도로 흐른다. 빙하가 물러선 자리에 숲이 태어나고 생명이 순환한다. 거대한 자연의 서사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1년의 대부분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축축한 공기가 숲의 생명을 지탱합니다. 이끼와 지이류, 양치식물들이 나무줄기에 달라붙어 마치 자연이 내린 장막처럼 두꺼운 층을 이루며 매달려 있습니다. 높은 절벽 사이로 작은 폭포들이 바다로 직접 쏟아져 내리며 풍경을 가느다란 조각으로 갈라놓습니다. 해안가에는 조수와 어업철에 기대어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인시에는 19세기부터 사용된 오래된 목조 부두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 캐치카는 한때 동남부 목재 및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가를 따라 기둥 위에 지어진 형형색색의 목조 주택들은 만조가 되면 잔잔한 바다 위에 그 모습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어떤 숲 지역에는 틀링기 쪽의 토템폴이 여전히 보존되어 각 시족의 상징과 역사를 새겨넣은 채 서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빛은 거의 온종일 머뭅니다. 아침 안개가 해협을 뒤덮고 한낮이 되어서야 희미한 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바다 표면에 빛의 조각들을 흩뿌립니다. 조수가 차오르면서 물은 시간마다 모습을 바꾸고 만의 해안선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외륙 항로를 따라 이어진 여정은 산과 숲 그리고 바다 사이에 고립된 도시 주노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도시는 해안 산맥과 가스티노 해협에 완벽히 둘러싸여 본토로 이어지는 도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통은 항구와 공항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주노는 북미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심의 중심부는 만에 가까운 좁은 땅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리들은 산기슭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고 그 사이로 선명한 색의 19세기 목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물에 반사된 빛이 상점의 전면과 해변가 동네를 환하게 비춥니다. 도시의 등 뒤로는 톤가스 온대우림이 산비탈을 뒤덮고 더 높은 곳에 눈과 얼음으로 이어집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날이면 낮은 구름이 도시의 경계 전체를 모호하게 감쌉니다. 하늘이 맑게 개이면 절벽을 따라 흐르는 폭포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심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곳 맨데놀 빙하가 주노 빙원에서 뻗어나와 계곡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빙하의 표면은 깊게 갈라져 있고 그 틈으로 스며든 빛은 깊고 푸른색을 띱니다. 빙상에서 녹아내린 물은
맨데놀 호수로 흘러들고 그곳에서 너겟 폭포가 산비탈을 타고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전망대로 이어지는 오솔길에는 빈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연도 표지판들이 서 있습니다. 이는 지난 세기 동안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얼음이 물러선 한 걸음 한 걸음이 시간 속에 새겨진 이전표입니다. 호숫가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도시는 숲과 산 그리고 바다 사이에 작게 움츠려 있습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두 공간, 이 둘이 함께 알래스카 해안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인간의 영역과 태고의 자연이 서로를 마주하며 시간의 영원한 흐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7년 클론다이크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스케그웨이는 알래스카 내륙으로 향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작은 항구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수많은 해안 도시에서 온 배들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짐 속에는 채굴 도구와 텐트, 방한복, 그리고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1톤이 넘는 보급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흙탕 길을 따라 텐트가 끝없이 늘어섰고 밀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창고와 선술집, 상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인구는 매주 요동쳤으며 떠나는 사람보다 도착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겨울이 길을 막기 전에 고개를 넘기 위해 서둘러 항구를 떠나려 했습니다. 스케그웨이에서 뻗어나간 길은 크게 두 갈래, 화이트 패스와 칠쿠트 트레일이었습니다. 화이트 패스는 짐을 싣는 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부드럽고 가파른 길은 수많은 동물들을 탈진시켰습니다. 칠쿠트는 더 짧았지만 혹독하게 가파른 데다 겨울이면 얼음으로 뒤덮여 등반객들은 가파른 구간마다 무거운 짐을 직접 짊어지고 올라야 했습니다. 두 길 모두 짐을 여러 번에 걸쳐 날라야 했기에 계절 내내 사람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900년 화이트 패스 앤 유콘 철도가 완공되면서 매륙으로 향하는 여정은 극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차는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달리고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 스케그웨이와 북쪽의 광산 및 강들을 연결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마을을 떠나 도슨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화이트 패스 앤 유콘 철도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급품 대신 한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꿈을 안고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여행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매륙으로의 여정은 페어뱅크스로 이어집니다. 타나나 강 유역에 자리한 이 도시는 알래스카 최대의 내륙 중심지입니다. 해안보다 건조하고 구름이 적은 기후 덕분에 이 지역의 밤하늘은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8월 말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밤하늘은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가 됩니다. 도시 외곽, 인공의 빛이 최소화된 고지대에서 오로라는 보통 하늘 가장자리의 희미한 빛의 띠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내 대기의 활동에 따라 강도와 색채를 바꾸며 밤의 장막 위에서 춤을 춥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이면 그 빛은 눈 덮인 대지와 멀리 보이는 낮은 산등성이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양풍 활동의 시기에 따라 이 천상의 쇼는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페어뱅크스를 떠나 유콘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빽빽하던 숲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광활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 길의 이름은 달튼 하이웨이. 페어뱅크스에서 북극해 연안까지 414마일을 걸쳐 뻗어 있습니다. 1970년대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길은 문명의 동맥이었습니다.
황금을 쫓던 인간의 발자국에서 시작해 하늘의 빛을 경외하고 마침내 문명의 뒤를 따라 극한의 땅끝으로 향하는 여정. 이곳 알래스카에서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와 욕망, 그리고 경이로움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인간의 정착지가 거의 없는 툰드라와 나지막한 언덕 사이로 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도로 표면은 대부분 단단히 다져진 자갈길로 날씨의 변덕에 따라 그 모습을 시시각각 바꿉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가며 파이프라인을 따라 늘어선 펌프장에 연료와 장비를 실어 나릅니다. 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옆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통로가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달튼 하이웨이는 전 구간을 통틀어 유일한 강철 다리 위에서 유콘강을 건넙니다. 다리 북쪽으로는 별다른 관리시설 없이 오직 표지판과 장거리 차량을 위한 작은 쉼터만이 드문드문 나타날 뿐입니다. 브룩스 산맥으로 들어서면 길은 알래스카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아티군 고개를 넘습니다. 이 지역은 잦은 강풍과 짙은 안개에 휩싸여 시야가 1시간 단위로 급변하기로 합니다. 아티군 고개를 지나면 풍경은 광활한 툰드라로 활짝 열립니다. 땅의 표면은 영구동토층 위에 놓여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평평한 대지를 형성합니다. 여름이면 땅이 살짝 녹아내리며 도로 일부에 깊은 바퀴 자국을 남겼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단단히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길의 끝에서 달튼 하이웨이는 석유 시설이 밀집한 푸르도만의 북극해 연안과 마주합니다. 이 구역은 철문으로 통제되며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이 출입을 허락받습니다. 아침은 종종 축축한 안개에 잠겨 저 멀리 늘어선 장비들의 윤곽을 희미하게 지워버립니다. 미 합중국의 북극점. 우키아빅은 북극해 연안에 자리한 미국 최북단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국가 교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자와 장비, 식량은 1년 내내 항공편으로 공수되거나 얼음이 녹는 몇 달 동안만 운항하는 보급선에 의존합니다. 이는 생활비와 기반 시설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극지 기후는 삶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겨울의 혹독한 강풍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태양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공동 건물과 혹한에 맞춰 설계된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며 삶을 적응시켜 왔습니다. 야외 활동은 날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여름철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맞춰 계획됩니다. 주거 지역은 평지에 조성되었으며 주택들은 그 아래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에서 띄운 기둥 위에 지어졌습니다. 도로는 학교와 보건소, 행정구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로 곧장 이어집니다. 주민 대다수는 이누피아트족입니다. 2016년 이 도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식 명칭을 베로에서 우키아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름의 변경은 전통적인 이누피아크어 명칭을 복원하고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누피아크어는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수많은 지역사회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자연 속에서 길은 문명을 잇는 생명선이 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를 지키며 얼어붙은 땅 위에 자신들의 역사를 새깁니다. 이곳에서 생존이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장엄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연구 기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빙의 움직임과 야생의 이동, 그리고
대기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자연의 모든 숨결을 기록합니다. 콘속계와 관측소, 데이터 기록 장비들이 사계절 내내 해안 지역의 변화를 쉼없이 추적합니다. 제5부 알래스카의 리듬. 인간과 자연이 마주하는 그 경계에서 얼어붙은 기후가 일상을 지배하는 대륙의 최북단에서부터 여정은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자연 바로 곁에 세워진 도시, 또 다른 알래스카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도시, 앵커리지. 여름의 아침, 추가치 산맥을 비스듬히 넘어온 빛이 쿵만의 해안에 자리 잡은 마천루를 감쌉니다. 생명의 혈관처럼 도로가 도시의 심장부로 활기를 실어 나르기 시작하고 항구를 떠난 트럭들과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 최대의 도시입니다. 이 거대한 유기체는 항만과 국제공항, 그리고 남북을 잇는 도로망을 중심으로 그 골격을 발달시켰습니다. 도심은 현대적인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진 견고한 건물들로 채워져 있고,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의 숲과 호숫가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 도시의 시작은 1915년 알래스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들이 쉽 크릭에 세운 임시 야영지였습니다. 최초의 거리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상점과 우체국,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며 남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항이 확장되면서 알래스카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 서부주들을 잇는 항공교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광산촌과 해안마을, 내륙지역의 사람들이 앵커리지로 모여들었고, 마침내 알래스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1964년의 대지진은 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지만, 그 후의 재건 과정은 새로운 건축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질학적 특성에 맞춰 도시 계획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주거지역은 지반이 강화된 곳에, 산업지역은 더 안정적인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시계가 좋은 날이면 고층 건물 너머로 추가치 산맥이 병풍처럼 솟아 도시와 산악지대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계를 이룹니다. 길의 끝, 호모.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키나이 반도를 따라 내려가면 고속도로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카체막만을 향해 광활한 시야를 엽니다. 물을 마주한 빛 아래 도시가 나타나고, 주택가는 언덕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만 건너편의 산과 빙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모의 풍경을 정의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호머스핏은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지형입니다. 4마일이 넘는 길이의 좁고 긴 모래톱이만의 심장부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항구와 어획물 하역장, 창고와 해안가 오두막들이 모두 이 가느다란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의 문턱에서 인간이 그 존재를 증명하려는 끈질긴 의지의 표상입니다. 길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광활한 세계와 마주하며 인간은 자연과의 영원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좁고 긴 땅의 중심축을 따라 둑길과 다리가 혈관처럼 이어지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합니다. 연중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는 바다를 마주한 언덕을 따라 갤러리와 도예 공방,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광어 낚시와 해양 서비스업 또한 이곳의 명성이지만, 호마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예술적 풍경입니다. 도시 남쪽의 카체막만 주립공원은 바위투성이 해안선과 울창한 산림, 고지대 빙하 등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근은 오직 호마 항구에서 출발하는 작은 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프린스 윌리엄 해협의 서쪽 관문. 배가 피오르 사이를 지날 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탕기스가레.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곳이 바로 위티어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1950년대 군사 목적으로 지어진 베기치 타워라는 건물에 거주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아파트와 행정사무실, 각종 서비스 공간과 공용구역이 모두 포함되어 도시의 핵심 주거 중심지를 형성합니다. 녹음. 짙은 산맥과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만을 굽어보는 거대한 짐육면체 건물. 그 모습은 지극히도 비현실적입니다. 건물 바로 뒤편의 가파른 경사면은 곳곳에 암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여름이면 특히 눈에 띄는 눈 녹은 물이 절벽을 따라 곧게 흘러내리며 자연의 선을 그립니다. 건물 옥상과 그 뒤 산 정상 사이의 고도 차이는 위티어만의 독특한 시각적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구조물과 산비탈 사이의 넓은 간격 없이 거대한 주거 건물이 가파른 지형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정면으로는 항만 서비스 구역과 창고, 그리고 본 건물과 직접 연결되는 부속 건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위티어는 앤턴 앤더슨 터널을 통해 알래스카의 교통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산을 관통하는 2마일 반 이상의 이 단선 터널은 주기적인 일정에 따라 철도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알래스카는 소유권과 이름, 그리고 연결 항로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 어떤 행정력으로도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공간과 나란히 발생해왔습니다. 빙원, 해안선, 온대 우림, 그리고 북쪽의 툰드라까지. 남부 해안에서 북극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남긴 모든 흔적은 그 누구의 위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 빙하와 산맥, 그리고 숲의 거대한 침묵 아래 잠겨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떠날 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잔상이 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구조물들이 자신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대한 자연의 품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산맥 아래 놓인 작은 오두막.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빙하 옆을 지나는 가느다란 도로. 그것은 인간의 끈질긴 생존 의지와 야망이 새겨진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대지 위에서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이방인의 발자국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은 인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신의 장엄한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결국 그 풍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남긴 이 흔적들은 정복의 증거인가?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 존재의 외로운 독백인가? 알래스카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선 유한한 존재의 위치를 가만히 보여줄 뿐입니다.